2015년만 보면 이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 곧 성공처럼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경쟁 환경이나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변수를 간과해선 안 됐죠. 계약서에 적힌 최대 금액 역시 실제 수령액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한국 시장은 이때 알게 됐습니다.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여준 회사였지만 동시에 그 한계와 위험도 직접 시장에 보여준 회사기도 했죠. 2015년 한미약품은 한국 제약업계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사노피, 얀센, 일라이릴리, 베링거 인게라임 등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도 세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 회사, 시작은 서울 동대문구의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제네릭, 이른바 복제약을 팔던 회사가 개량 신약을 만들고 다시 혁신 신약과 독자 플랫폼 개발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한미약품이 말하는 한국형 R&D입니다. 물론 이후 기술 이전 계약 반환, 임상 중단 등 악재도 있었고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의 연구개발 열정은 계속됐습니다. 작은 약국에서 출발한 한미약품은 어떻게 기술 수출을 통한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대를 열었을까요? 한미약품의 50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김성아입니다. 한미약품의 시작은 1966년입니다. 고 임성기 회장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자신의 이름을 건 임성기 약국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내 의약품 시장은 외국에서 개발한 제품과 이를 모방한 약, 제네릭에 크게 의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임 회장은 약국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면서 우리 기술로 더 나은 의약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 후 1973년 대동약품이 보유하던 의약품 허가 5종을 인수해 제약회사를 세웠죠. 이 자본도 영업망도 부족했던 한미약품은 기존 대형 제약사와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연질 캡슐, 발포정처럼 당시 흔하지 않았던 제형으로 차별화를 도모했습니다. 신물질을 개발할 여력은 부족했지만 기존 성분을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기술을 쌓은 거죠. 남들과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한미약품표 R&D 전략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한미약품은 일찍부터 기술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1989년 스위스 로슈에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제조 기술을 이전했고 1997년에는 노바티스에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 에멀전 제제 기술을 넘겼죠. 이 새로운 물질을 처음 발견하지 않더라도 공정과 제제 기술을 개선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 경험은 개량 신약 전략으로도 이어졌는데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앞세워 처방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자 한미약품은 단순 제네릭 가격 경쟁 대신 기존 의약품의 염과 제형, 성분 조합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04년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을 시작으로 아모잘탄, 에소메졸, 로스제까지 자체 개발 제품을 늘린 건데요. 중요한 건 개량 신약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체 개발 개량 신약에서 벌어들인 돈을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 혁신 신약 연구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제네릭에서 개량 신약으로, 개량 신약에서 혁신 신약으로 돈을 버는 사업과 미래를 위한 연구를 연결한 한미약품의 한국형 R&D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약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독자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개발했습니다.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의약품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매일 맞던 주사를 주 1회나 월 1회로 줄이는 원리가 핵심이죠. 랩스커버리는 하나의 후보 물질에만 적용되는 기술도 아닙니다. GLP-1과 인슐린, 글루카곤 등 여러 단백질과 펩타이드에서 후속 후보 물질을 만들 수 있죠. 당뇨, 비만 치료제 3종을 묶었던 컨텀 프로젝트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베링거 인게라임, 얀센 등의 신약 후보 물질을 넘겼고 가장 큰 계약은 사노피와 체결한 컨텀 프로젝트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한미약품의 플랫폼과 후보 물질에 수조 원의 가치를 부여한 역사적인 모멘텀이었죠. 그전까지는 국내 제약사의 가치가 완제품 매출과 영업망을 중심으로 평가됐지만 한미약품은 아직 제품으로 나오지 않은 임상 단계 후보 물질과 플랫폼도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연구 조직이 비용 부서가 아니라 미래 사업을 만드는 조직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기술 수출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2016년 베링거 인게라임이 올무티닉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일라이 릴리와 얀센도 한미약품에서 도입했던 후보물질의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사노피 역시 개발 범위를 축소한 뒤 2020년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돌려줬죠. 2015년만 보면 이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이 곧 성공처럼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경쟁 환경이나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변수를 간과해선 안 됐죠. 계약서에 적힌 최대 금액 역시 실제 수령액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한국 시장은 이때 알게 됐습니다.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여준 회사였지만 동시에 그 한계와 위험도 직접 시장에 보여준 회사기도 했죠. 한미약품은 이 돌아온 후보물질을 그대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얀센에서 반환된 후보물질은 에피노페그듀타이드라는 이름으로 2020년 MSD에 다시 기술 이전했습니다. 비만 당뇨병에서 메쉬 치료제로 개발 방향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사노피에서 돌아온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직접 국내 비만 치료제로 개발해 임상 3상을 마치고 2025년 12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랩스커버리 기반 단장증후군 치료제 소네페글러타이드를 일라이 릴리에 기술 이전했는데요. 릴리는 과거 한미약품에 다른 후보물질을 도입했다가 권리를 반환했던 오랜 파트너이기도 하죠. 첫 계약이 끝나도 연구개발 관계는 이어졌고 다른 후보물질로 다시 손을 잡은 셈입니다. 반환을 연구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이미 확보한 물질과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는 방식. 한미약품은 반환이 반드시 파이프라인의 끝은 아니라는 희망적인 모습을 시장에 보여줬습니다. 연구개발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한미약품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8월 창업주 임성규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임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배우자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임주연, 임종은 세 자녀에게 나뉘어 상속됐습니다. 대규모 상속세 부담이 생겼고 지분까지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되면서 누구도 단독으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폭발한 게 바로 2024년입니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이 OCI 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자 임종윤, 임종은 형제는 사실상 그룹의 경영권을 외부에 넘기는 거래라며 반발했죠.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임 회장의 오랜 지인이자 오너일가 제외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였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원을 받은 현재 측이 승리했고 OCI와의 통합도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을 잡으면서 판은 다시 뒤집혔죠. 라데팡스 파트너스까지 합류한 사자연합이 만들어졌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도 사자연합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이후 오너일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잦아드는 듯 했지만 이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사자연합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났고 대주주들의 지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창업주가 떠난 한미약품에는 연구개발과 별개로 지배구조 안정이라는 숙제가 제기된 겁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한미약품의 연구개발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올해 3월 말 기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국내 허가 단계에 들어갔고 비만 대사질환과 메쉬, 희귀질환, 항암 분야에서 여러 후보 물질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업주가 떠나고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두고 갈라졌지만 임성기 회장이 오랜 기간 구축한 연구개발 구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은 한 회사의 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과 플랫폼도 글로벌 제약사의 개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죠. 이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초기부터 글로벌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성장 경로도 넓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 수출이 신약 허가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한미약품 역시 수차례 계약 반환과 임상 중단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과 신약 기술을 거래하고 함께 개발하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점은 한미약품이 한국 제약산업에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한미약품은 서울 동대문구의 작은 약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네릭으로 기반을 만들고 개량 신약을 키웠고 그 돈을 다시 혁신 신약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후보 물질, 플랫폼을 거래하는 국내 대표 제약사로 우뚝 섰죠. 경영권 분쟁과 여러 악재가 닥치기도 했지만 결국 앞으로 한미약품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임성기 회장이 만든 한국형 R&D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창업자가 없는 시대에도 투자와 연구의 선순환이 계속되고 경영권이나 대주주 구도가 바뀌어도 연구개발이라는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 제약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먼저 열었던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만든 성장 공식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앞으로 한미약품의 다음 역사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 더벨도 한미약품이 써내려갈 다음 장면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